이런 캠퍼스 투어는 처음이야. 캠퍼스, 도시의 생생한 지리 교과서. 우리가 매일 오가는 캠퍼스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도시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서울의 대학들은 100여 년 전 종로 중심의 성곽도시였던 한성이 전차 도입 이후 급격히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리 잡았다. 캠퍼스와 주변 지역은 서로 공존하고 보완하며 독특한 문화 지형을 형성해왔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인근의 좁고 긴 주택가는 캠퍼스 확장의 단서가 된다. 강남과 강북, 그리고 캠퍼스의 지리적 특성. 인서울 대학교들의 입지는 강남과 강북의 대비를 통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오래된 역사를 지닌 대학들은 대체로 한강 이북에 위치하며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캠퍼스들은 한강 이남의 동지를 틀었다. 인서울대학교 중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대체로 한강 이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앳된 대학교나 캠퍼스는 대부분 한강 이남에 위치하지요. 중앙대학교가 흑석동, 숭실대학교가 상도동에 동지를 튼 건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행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두 대학 모두 한강 이남에서 가장 번성했던 영등포 근처에 동지를 틀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도시 발전 축이 한강을 중심으로 변화해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학들이 당시의 도시 환경과 교통 요지를 고려하여 입지를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지상철 구간의 특징 또한 흥미로운 지리적 단서를 제공한다. 건대입구역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 구간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합정역에서 영등포구청역 사이, 신다벽에서 성수역 구간, 대림역에서 신대방역 구간에서도 2호선 열차는 땅 위를 달리지요. 이들 구간 가운데 합정역에서 영등포구청역 구간만 한강을 건너려는 목적으로 잠시 지상으로 올라올 뿐 나머지 구간의 기반함은 모두 단단하지 않고 물은 하천변 충적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설 당시의 도시화 정도도 변수였을 겁니다. 요즘은 서울의 역세권치고 번화하지 않은 동네가 없지만 철로를 놓을 때만 하더라도 노선 주변으로는 인구의 밀집도가 낮았습니다. 당연히 도시의 미관을 고려할 필요도 적었고 주민의 반발도 거세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굳이 공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철로를 지하로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하철 노선이 지상으로 드러나는 구간은 기반함의 특성과 건설 당시의 도시화 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도시의 풍경 속에 숨겨진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캠퍼스 공간의 반전, 정문과 후문이 이야기. 캠퍼스 건물의 배치나 정문이 위치에서도 흥미로운 지리적, 역사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서울교대의 사례처럼 후문이 오히려 정문보다 더 번성한 후문이 발라는 주변 도로의 중요성 변화와 도시 개발 과정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정문인 사양문의 규모입니다. 앞서 지나온 위풍당당한 청남문과 견주면 정문이 여려 후문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굳이 후문을 정문보다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공간의 단서를 요리조리 살펴보면 이번에도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캠퍼스를 처음 지을 당시에도 서초중앙로가 주요 도로였다면 예당초 그쪽에 정문을 짓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공간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교대의 캠퍼스를 만들 당시엔 사임당로의 사람의 발길이 더 잦았을 거예요. 하지만 교대역이 놓이고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남부터미널을 잇는 서초중앙로의 체급이 올라갔겠지요. 그렇게 후문이 반란이 성공한 것이고요. 실제로 1970년대 지도를 살펴보면 지금의 정문 주변은 마을이 조성되어 있던 반면 교대역 일대는 하천변 농경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캠퍼스가 주변 도시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과거의 지도를 통해 현재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은 도시의 역사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이다. 자연과 도시화, 그리고 캠퍼스의 운명. 도시화의 과정에서 자연 지형의 운명이 엇갈리기도 한다. 몽촌 토성과 풍납동 토성의 사례는 개발의 속도와 방식이 유적의 보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낮은 언덕 이 짙은 녹음 속에 있는 몽촌 토성은 올림픽공원을 조성하던 중 유물이 발굴되면서 존재가 드러났으며 토성을 최대한 보존해 지금의 공원으로 재단장했지요. 이와는 달리 한강 주변 평지에 쌓은 풍납동 토성은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도시화의 역설이 있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했던 풍납동 토성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지만 그러다 보니 형태를 보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 발 물러나 있던 몽촌토성은 올림픽을 등에 업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위치와 개발 시기가 유적의 보존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도시화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또한 캠퍼스 건물의 건축 양식이나 조경 또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가톨릭계 성당과 학교 건물들은 특정한 건축 양식의 유행을 보여주며 이는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의 특징과 연결된다. 다산관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문득 붉은 벽돌에 눈길이 갑니다. 붉은 벽돌로 깔끔하게 마감한 건축물은 사실 우리나라 가톨릭교 성당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거든요. 앞서 지나온 성인야시 5성당을 포함해 대부분의 가톨릭교 관련 건물은 붉은 벽돌 위주로 지어졌습니다. 여행지에서 마주친 오래된 성당이든 동네에 있는 성당이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대부분이 붉은 벽돌로 지어지지 않았나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의 확장 과정에서 옛 성균관 터의 일부가 잠식당한 사례는 공간의 변화가 역사적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옛 성균관의 좋은 터를 현재의 성균관대가 깎아먹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옛 성균관의 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물론 변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균관대는 날로 규모를 키워왔지요. 캠퍼스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옛 성균관의 터를 조금씩 차지하면서 언덕이, 다시 말해 땅의 기운이 흐르는 능선부를 잠식하게 된 것입니다. 문묘, 공자를 모신 사당, 만 두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종합대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최대한 많은 공간이 필요했을 테지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입구가 좁고 길며 고지대에 높은 층수의 건물이 압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학의 성장이 기존 지형이나 역사적 유산과 어떻게 충돌하고 타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MT 장소의 지리적 특성이나 캠퍼스 내 연못의 형성 과정에서도 자연 지리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전통의 경춘선 라인과 신흥명소 양평 라인 모두 지리적으로 한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MT 장소의 지리적 요인을 살펴볼 때 특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경춘선 노선은 매우 좁고 날카로운 북한강의 계곡을 따라 조심스럽게 놓여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성리와 청평, 가평 같은 MT초는 계곡의 가파르고 좁은 틈이 살짝 넓어지는 공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MT의 신흥명소인 양평 라인은 운길산역과 양수역을 지나 양평과 용문역으로 이어집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로 유명한 양수역을 지나면 남한강 변을 따라 좁고 넓은 공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공간이 연출됩니다. 비록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길은 나뉘지만 두 MT 명소 모두 오래전 땅의 갈라짐으로 인하여 형성된 지형 덕분에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아마도 그렇기에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장소가 된 것이겠지요. 강과 계곡, 그리고 지형적 특성이 MT 명소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자연이 우리의 일상 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금 일깨운다. 1968년 조성한 청룡연못은 본디 작은 생태계를 이룬 자연 연못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2010년 대학 측이 이를 인공연못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인공연못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자연 연못이었다는 사실은 지리적으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편마암은 배수를 억제하는 암석이에요. 편마암의 띠 모양으로 발달한 편리 구조가 물의 배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산지나 고릉지의 골짜기에서는 물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태적 잠재력이 높다는 의미지요. 자연 연못이 인공 연못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의 지리적 조건, 편마암의 존재, 이 물의 풍부한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환경과 지리가 지속적으로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양대학교의 한양공법처럼 경사진 캠퍼스 특성을 활용한 건축 방식은 지리적 제약을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승화시킨 사례다. 한양공법은 경사가 심한 캠퍼스 특성을 10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층의 건물을 구름다리로 연결한 참신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의 정문으로 들어가면 2층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구름다리를 건너면 그 옆 건물의 3층으로 이어지는 방식인 겁니다. 대운동장 맞은편으로 보이는 통유리의 높은 엘리베이터 구조물을 보니 경사지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한양대의 노력이 새삼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지리적 유사성 또한 흥미로운 비교 지점을 제공한다. 옥스퍼드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만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뿌리는 사실 옥스퍼드 대학교다.
1209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당시 대학생과 옥스퍼드 주민 간 큰 충돌이 일어났다. 그 틈을 타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자 중 일부가 케임브리지로 옮겨 새로운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설립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시스템은 옥스퍼드 대학교와 대동소이하라. 케임브리지 또한 대학 도시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갖추었음은 물론이다. 케임브리지는 캠강이 관통한다. 캠강과 템스강은 위치만 다를 뿐 기반함에 따른 지리적 문법은 같다. 이처럼 지리적 유사성이 역사적 발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두 대학이 대학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핵심 메시지. 캠퍼스는 단순히 건물이 모여있는 공간을 넘어 도시의 지리, 역사, 문화가 응축된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다. 각 대학의 입지 선정부터 건축 양식,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든 요소는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며 흥미로운 지리적, 역사적 이야기를 품고 있다. 추천 글. 늘 지나치던 캠퍼스와 대학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이 책이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서울의 대학들이 품고 있는 숨겨진 지리적, 역사적 이야기들을 통해 도시와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익숙한 풍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캠퍼스 투어는 단순한 발품팔이가 아닌 지적 탐험으로 변모할 것이다.